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지문, 바로 자본시장법, 사회문화 관련된 지문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이제 기업 관련된 지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기업은, 그쵸?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한다는 거죠. 주식이 뭔지 압니까? 아직은 잘 모르지, 그치? 여러분, 근데 요즘은 뭐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뭐 주식 투자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바로 뭐다? 그 회사의 일종의 소유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사실상 이제 그 기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게 결정이 되는 요즘 그 일종의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식회사들의 구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식과 채권은 사실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일종의 바로 뭐다? 자, 회사의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게 주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 주주총회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주주총회가 바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종의 회의를 하는 것을 주주총회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지분. 즉, 주식. 그렇죠? 비율.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 지분에 따라서 저 발언권이 결정이 되는 구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주식을 가지면 많을수록 지분이 높아질수록 뭡니까? 회사에 대한 발언권도 강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회사는 그쵸? 자, 그 기업의 이익을 그쵸? 주주들에게 배당할 의무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억의 이익을 가졌어. 알겠습니까?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개가 있다. 1억 장의 주식이 있다. 총. 알겠죠? 그러면은 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100만 원씩 그 배당을 지급을 할 그런 의무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식의 단점은 있습니다. 주식의 단점은 바로 뭡니까? 회사의 실적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는 이런 단점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날렸다 이런 사람들의 의미가 바로 뭐다? 주식을 비쌀 때 샀는데 오히려 주식값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팔아봤자 가격이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봤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일종의 기업이 그쵸? 돈을 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식과는 다른 개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에는 바로 뭐다? 뭡니까? 발언권이라든지 그쵸? 배당 등 이러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업에 가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채권의 장점은 바로 뭐다? 기업은 그렇죠?
정기적으로 채권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바로 뭡니까? 채권은 바로 뭐다? 채권의 금액은 변동이 없죠. 물론 채권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알겠습니까? 채권을 거래할 때는 기업의 이제 그 재무 상태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좀 들락날락 하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업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업이 1억을 빌리는 대신에 이자를 뭐 예를 들어서 뭐 5%를 쳐주겠다, 1년에.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매년마다 이제 1억에 대한 5%니까 뭐 1,000만 원, 5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기한이 예를 들어서 5년 뒤다 하면은 5년 뒤 정해진 날짜에 기업이 그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빌린 거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5년까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그 전에 사고 팔고 할 때는 일종의 채권 금액보다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주식과 채권의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은 글을 이해할 때 훨씬 더 그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런 거는 합쳐서 이제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자,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를 한다라는 거죠. 자, 증권을 발행을 할 때는 어떻게? 바로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뭡니까? 공모라고 얘기를 하고, 50인 미만인 경우를 우리는 사모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사모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사모의 특징은 바로 뭐다? 증권을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1년 동안은 팔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공모는 그냥 받자마자 바로 팔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다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공모로 강주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기업의 자금 마련에는 바로 뭐다? 바로 증권 발행이 있는데, 이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채권 이런 걸 얘기하고, 이것을 발행함으로써 기업은 자금을 마련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절차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자, 기업은 어떻게 한다? 바로 증권의 발행 사실과 그렇죠? 취득 절차를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 어떻게 한다? 바로 청약. 그렇죠?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 표시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청약을 권유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청약 규모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면 크게 공모와 사모로 나눌 수 있는데, 공모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청약을 권유받은 대상이 50인 이상일 때 이거를 공모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바로 뭐다? 50인 미만이라도, 그렇죠?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공모로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자, 반면에 사모는 뭐다? 그렇죠? 바로 청약을 권유받은 대상이 50인 미만인 경우에 이거를 사모라고 하는데, 사모의 특징은 바로 뭐다? 그렇죠? 전매가 1년간 제한이 된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자,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거래물건으로 등록하면은 상장법인이 된다라는 거죠. 상장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바로 뭐다?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거래물건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기업은 상장법인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만들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보통 뭐야? 조그맣게 자기 하나만의 일종의 뭐 공장이나 아니면 가게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어. 근데 점점 이제 규모가 더 커지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기업을 더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하고 증권거래소에 그 기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기업은 상장법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중요사항을 시장에 공개할 공시 의무를 지닌다라는 거죠. 자,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중요사항을 반드시 시장에 공개할 공시 의무를 지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사항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중요사항은 바로 뭐다? 바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상장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중요사항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상장법인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여 이는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공시의무는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이 되고, 그다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를 기재한 상장법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매출 규모. 항상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삼성전자 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됐고 이런 뉴스 내용들 가끔씩 나오잖아. 그치? 그게 바로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자신들이 이번 분기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냈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익이나 손해를 받고 이런 거를 계속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이 공개하고 싶어서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손해봤다 하면 당연히 주식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 아니야. 자신들의 주식에.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바로 뭡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번 분기에 어느 정도의 뭡니까? 그 매출을 이뤘는지 어느 정도의 이익이나 손해를 봤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뭡니까? 외부에 공개하도록 그 자료를 항상 그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상장 법인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상장 법인은 바로 뭐다? 기업이 증권 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장법인은 바로 뭐다? 바로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 공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중요 사항을 공개할 의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공시 의무를 지닌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공시 의무는 바로 뭐다? 상장 법인이 공시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 자료 제출 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왜 투자자들도 당연히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향후 투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무조건 밝히게 돼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공시 의무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발생한다. 자, 이 공시 의무는 바로 뭐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두 군데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행시장에서 나타나는 공시 의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상장법인은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중요사항을 공개를 함으로써 공시 의무를 이행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반면에 상장법인이 사무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즉 50인 미만에게 발행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은
가족회사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뭡니까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가족 내지는 친인척들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들끼리 지지고 볶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회사니까 얘네들 사모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는 바로 뭐다?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및 가격 등 공모 관련 사항과 상장법인의 사업 내용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이 발행인 관련 사항 등의 발행인 관련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대주주가 누구냐 하면은 이거는 쉽게 우리가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뭡니까? 자료를 떼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증권이 발행되면 상장법인은 청약을 권유하고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고서를 제출해야지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주식 발행을 허가할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또 정리를 해봅시다. 자, 디귿. 그렇죠. 자, 발행 시장에서의 공시 의무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죠? 자, 바로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증권 신고서를 통해 중요 사항을 공개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단 3호로 발행 시 증권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공시 의무가 면제가 된다. 기업의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때 지금 중요하게 나타나는 바로 뭐다? 중요 사항. 즉, 항상 밝혀야 되는 내용은 바로 뭐다?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몇 주를 발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공모 관련 사항이라는 거죠. 사항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 내용, 그 다음에 대주주 관련 사항,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발행인 관련 사항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바로 뭡니까? 증권 신고서는 금융위원회가 심사 후 발행을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래 해야지 이제 이후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올려놓으면 이제 유통시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공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유통시장은 그렇죠?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이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증권사 같은 개념을 보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요즘이야 온라인으로도 많이 거래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 온라인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유통시장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같은 것들. 자, 여기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가격 또한 변한다. 그렇죠? 여기서는 유통시장의 특징은 바로 뭐다? 매매가 항상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변동한다는 거죠. 따라서 상장법인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공시 의무를 지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공시 의무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법인은 발행 관련 사항 가운데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정기 공시를 제출해야 된다. 정기 공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발행인 관련 사항 가운데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공시를 한다는 거죠. 발행인 관련 사항이 바로 뭐다? 사업 내용이나 대주주 관련 사항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어. 그러면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몰래 사업해가지고 이익을 보면은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는 수시 공시를 해야 된다. 거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는 게 바로 수시 공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한편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제공에 앞서 동일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공시를 공정공시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정공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시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가끔씩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이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라는 정보를 아는 사람한테 미리 얻어가지고 뭐 그 지역에 땅을 산다든지 혹은 그 기업의 주식을 미리 사놨다가 큰 이익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와가지고 뭡니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과연 공정한 정보에 의해서 한 건지 혹은 내부에서 유출된 뭐 정보를 통해서 그 뭡니까? 정보를 미리 얻어가지고 이걸 알고 있었는지 일종의 그런 불법성을 그 판단을 하게 돼요. 알겠죠? 만약에 거기서 불법성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공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리을이 바로 유통 시장에서의 공시라는 거죠. 자, 먼저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증권이 투자자들과 거래되는 공간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시장에서는 증권 매매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가격이 항상 변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시장에서 기업, 상장법이죠. 그렇죠? 기업은 바로 뭐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유통시장에서 공시의 종류, 유통시장 공시의 종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정기공시. 정기공시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발행인, 관련사항, 변동 내용. 그쵸? 반영을 함으로써 기업 현황을 정기 일정 기간마다 공시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었던 1분기 사업 그러니까 매출 현황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정기 공시에 해당하는 거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에 4번 정도 항상 자신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새로운 사업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정기적으로 공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다? 수시공시. 수시공시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그렇죠?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정보 발생 시 수시로 공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창업자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렇죠? 혹은 기업에 갑자기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로 공시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정 공시는, 그렇죠? 이건 일종의 원칙인데, 그렇지? 이거는 바로 뭐다?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정 공시의 원칙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규제한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일종의 제재 사항이라는 거죠. 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란 중요 사항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을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라는 거죠. 즉 앞에서 했었던 뭡니까? 일종의 공정공시를 어긴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 규제의 대상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이다. 자, 이때 이제 규제 대상은 바로 누구다? 바로 내부자와 그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은 1차 정보 수령자까지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단, 해당 정보를 인식하더라도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신에 이 정보가 주식 가격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 기업 회장이 똥을 쌌다. 이런 정보는 주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중요 이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와는 별개로 1차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를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면 이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면 그 이외 이런 게 이제 감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를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람은 규정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 낚인 질문도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왜? 법이 일종의 뭡니까? 규제되는 법이 일종의 뭡니까? 그 제재되는 법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음. 그쵸? 바로 공식 위반의 경우. 그치?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다? 미공개 중요사항, 그쵸? 이용행위 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공시되지 않은 중요 사항을, 그쵸?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그쵸?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뭡니까? 미공개 중요사항 이용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규제 대상은 누구다? 그렇죠? 바로 내부자, 정보를 흘린 내부자 플러스 그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바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라고 하는 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가 바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 적고 그러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알겠죠? 이게 함정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알겠죠? 다 적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에 이제 A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고 봅시다.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자, A라고 하는 임직원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A 기업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이제 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거죠. 좀 대규모로. 알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이 뭡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주식값이 오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A라고 하는 임직원이 자신의 친구인 B라고 하는 친구에게 정보를 알려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B라는 친구는 자기도 뭡니까? 주식을 이 정보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고, 그치? 이 B라고 하는 친구가 이번에는 바로 뭡니까? 자신의 B의 가족인 C한테도 주식 매입을 권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B의 가족도 역시 바로 뭡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임직원인 A랑 그에 대해서 1차로 정보를 수령한 B까지가 바로 뭐다? 미공개 중요사항 그렇죠? 이용행위 라는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C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벌을 받는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그렇죠? 위반에 대한 법을 받는다는 거. 적용되는 법이 이렇게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A라고 하는 임직원이 B한테도 알리고 C한테도 알리고 D한테도 알렸다면 이 범위 한 가지가 바로 뭐다? 미공개 중요사항 이용행위를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뭡니까? K라고 하는 사람, Y라고 하는 사람, Z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알렸다면 요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위반한 거에 해당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가 이런 걸 제대로 아는 게 이런 법 관련 질문들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예전에 그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을 위반하면은 계약 당사자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계약을 불이행한 채무 그 이행에 대한 그런 의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계약을 내가 이행하고 싶었는데 딴 사람이 방해로 이행을 못했어. 그러면은 그 방해를 한 사람한테는 뭐가 발생하냐면 불법 행위에 대한 이제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쨌든 이 경우는 둘 다 배상해야 되는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문에도 동일하다, 배상 금액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두 개를 그냥 같은 걸로 착각을 해서 엄청나게 낚시에 낚이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되는 법이 다를 때는 그 범위나 어디까지가 그 법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의학생리학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과학 질문이죠. 그렇죠? 요즘 의대 복귀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렇지? 특혜를 그렇게 해줬는데도 복귀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복귀한다고? 그건 뭡니까? 특혜를 더 달라고 하는데 완전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재미있는 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혈압은, 그렇죠? 혈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이라는 거죠. 얼마나 강한 힘으로 뭡니까? 심장이 피를 뽑아내는가. 그렇죠? 혈관으로 뿜어내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장 박출량과 말초 혈관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그죠? 자, 심장 박출량은 그렇죠? 자, 얘는 바로 뭐다?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고, 자, 반면에 말초혈관 저항은 그렇죠? 말초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인데 요 두 개를 곱하는 것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땡땡 그렇죠?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에 생기는 압력이고, 자,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얘기를 하면 혈압은 비례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에? 심장 박출량
곱하기 그 다음에 말초 혈관 저항 요 두 개의 곱에 비례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심장 박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심장이 1분 동안 밀어내는 혈액 양이고, 그쵸? 그 다음 말초 혈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말초 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때 심장박출량은 1회당 심장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구해지며, 자, 심장박출량은 어떻게 구한다? 1회당 심장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그렇죠? 그래서 심장박출량은 이꼴 바로 뭐다? 1회당 심장 박출량 곱하기 분당 심박수. 즉 한 번 심장이 묵 하고 쪼그라들었을 때, 그치? 나오는 혈액의 양은 뭡니까? 1분에 몇 번 뛰는지, 예를 들어서 70번 뛰었어. 그러면 곱하기 70.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심장 박출량이 구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일이 다 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종의 수학적인 공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면에 계속 보답시다. 자, 1회당 심장 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식이 점점 복잡해지죠. 자, 이때 1회당 심장 박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바로 혈액량과 그 다음에 혈액량이네요. 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피가 많으면 한 번에 많이 나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심장이 튼튼해가지고 힘을 꽉 줬다가 펴졌다가 꽉 줬다가 펴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이 불컥불컥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러니까 바로 혈액량이랑 심장 근육 수축력에 의해서 뭡니까? 심장 박출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러 기전을 통해 혈압을 조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똑같은 걸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왜? 그래야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조울증 하잖아. 그렇지? 갑자기 조증이 왔을 때는 확 기분이 좋다가 우울증이 오면 갑자기 확 다운됐다가 이러면 삶을 생활하는 게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런 걸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모든 몸의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건 항상 똑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체내 액체의 총량인 체액량이 콩팥에 의해 조절되면 혈압이 변화한다. 자, 혈압이 변화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콩팥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바로 체내 액체의 총량인 체액량이 콩팥에 의해서 조절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혈압이 변화를 하더라는 거죠. 자,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 여과된다. 자, 그래서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된다. 반면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과 나트륨은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여 세뇨관으로 이동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여 소변 배설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은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 이건 이제 좀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옆에 이거는 정리를 해놓는 게 더 편한 부분이죠. 그쵸? 자, 쉽게 얘기하면 봅시다. 자, 혈압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쵸? 체액량, 즉 체액량은 체내, 우리 몸속의 액체의 총량이라는 거죠. 체력량이 콩팥에 의해 조절이 되면은 혈압이 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사구체라고 했을 때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때 뭐야? 바로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 크기가 커서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그대로 통과되는 거는 바로 뭐다? 혈구, 단백질. 이런 것들은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바로 혈류를 통해서 그대로 통과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자, 그런데 반면에 분자 크기가 작은 물과 나트륨은, 그쵸? 자, 여기서 물과 나트륨은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구체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그 뭡니까? 그 막을 통과해서 어떻게? 이것이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더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오줌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 몸에서 콩팥이 자정작용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그렇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때 자, 혈압이 하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그치? 사구체 여과액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쵸? 이러면은 어떻게? 소변 배출량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도 역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의 체액량이 증가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혈압이 오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바로 뭐다?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얘가 지나가다가 열로 들어가는 양이, 사구체로 들어가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뇨관으로 가는 양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소변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줄어든 만큼 어쨌든 전체 양은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열로 나가는 양이 증가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순환하는 양이 증가를 하니까 몸속의 액체의 양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혈압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합시다. 자, 체액량은, 그렇죠? 콩팥에서 일어나는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자, 두 번째로 조절되는 과정은 바로 뭐다? 콩팥에서 재흡수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자, 재흡수란 바로 뭐다? 사구체 여과액에서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재흡수라고 한다는 거죠. 자, 혈압이 하강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기전에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호르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부터는 RAAS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호르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혈압이 상승하면, 자, 첫 번째 과정에서 혈압이 하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에서 이를 감지한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만든다? 레닌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레닌은 안지오텐신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안지오텐신은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고, 이것이 여섯 번째 안지오텐신2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 바로 안지오텐신2는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지? 그죠? 그러면 다시 여덟 번째,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상승한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분 재흡수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한대. 자, 지금 앞에 과정에서 보면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의 내용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5-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얘가 또 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5-2를 보면 안지오텐신2는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하게 하여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압 상승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아, 이건 5-2가 아니라 얘는 6-1이 되겠네. 안지오텐신2가 하는 역할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혈압이 변화하는 또 다른 두 번째가 바로 뭐다? 두 번째가 바로 RAAS 호르몬 체계에 의한 혈압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이제 그 독서 지문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자꾸 과정이 복잡하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로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우리 몸에 있는 혈압이 하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혈압이 하강하게 되면은 바로 뭐다? 두 번째, 바로 콩팥의, 그죠? 자, 압력 수용기에서 혈압을 감지한다는 거죠. 혈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압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면은 콩팥에서 이거를 감지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압력 수용기에서 뭐가 분배가 된다? 바로 3번 레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레닌이 하는 역할이 네 번째가 바로 뭐다? 안지오텐신 1위. 그렇지? 그래서 레닌이 안지오텐신 텐신 1. 그렇죠? 자, 1이 형성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 안지오텐신 텐신 1위. 그치? 1은 바로 뭐다? 안지오텐신 텐신 변환 요소에 의해 그렇죠? 안지오텐신 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원래 과정은 이제 여기서 여섯 번째가 바로 뭡니까? 안지오텐신 2는 바로 뭐다?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지오텐신 2는 그렇지? 바로 알도스테론 합성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뒤에 보면은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가 하는 또 다른 역할이 바로 뭐다? 이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또 다른 역할로서 무슨 역할을 한다? 바로 브라디키닌 바로 혈관 확장 요소죠, 그렇죠? 확장 물질. 키닌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브라디키닌이 있으면 어때? 혈관이 점점 넓어져. 그렇지? 가야 되는 길이 넓어지면 혈압이 어떻게 돼버려? 가야 되는 길이 넓어지면 잘 가니까 혈압은 높아져 떨어져. 강이 좁을수록 빠르게 흐를까? 클수록 빠르게 흐를까? 그치. 그러니까 길이 넓어지면은 혈압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브라디키닌을 분해해버리니까 얘가 뭡니까?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거는 추론하는 읽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브라디킨을 분해하니까 바로 뭡니까? 혈관 확장을 못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추론적 읽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를 추론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주은아?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바로 알도스테론이 합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다시 일곱 번째, 그쵸? 이때 알도스테론은 또는 무슨 역할을 한다? 바로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쵸? 자, 그래서 그리고 뭡니까? 수분 재흡수도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결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체액량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혈압이 다시 상승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안지오텐신 2가 하는 역할은 또 하나 뭐라고 했다? 바로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평활근, 바로 혈관 근육이죠. 평활근을 수축하게 하니까 근육이 수축되니까 길이 좁아져 넓어져. 수축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 역시 어떻게 된다? 굳이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축을 하게 되면은 혈관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압이 역시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과정이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연이 이해가 돼요? 그치? 말은 어렵지만 결국은 요 순서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한테 레닌이 뭔지 안지오텐신이 뭔지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제시된 대로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요것만 그냥 뭡니까? 줄 끄듯이 그냥 이어놓고 알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레닌에 대해서 설명하라, 안지오텐신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내용 안 나와요. 알겠죠? 나와봤자 안지오텐신 1이 하는 역할이 뭐냐, 레닌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걸 그러니까 밑줄로 이어놓는 것처럼 그 줄읽기처럼 읽는 문제가 나오지 절대 여러분들한테 깊이 있게 이야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함정에 그죠? 그 겉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을 봅시다. 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한 신경 반사 역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대입하는 게 바로 신경 반사.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한 신경 반사도 역시 혈압 조절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혈압이 하강하면 동맥벽에 위치하는 압력 수용기가 이를 감지하자. 여기도 또 과정이 나오네, 그렇지? 그럼 이 과정은 또 따로 봐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기억. 자, 혈압이 하강하면 동맥벽에 위치하는 압력 수용기가 이를 감지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뇌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로 뭐다?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에 따라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교감신경계의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카테코라민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서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은 인체 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해당 기관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분대 나눠지는 거야. 알겠지? 자, 이때 카테코라민이 바로 뭐다? 디귿-1. 혈관에 작용을 할 때는 무슨 역할을 하냐?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 디귿-2. 심장에 작용을 하면 무슨 일을 하냐? 심박수와 심장 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정리 이거 다 지워도 되지? 조용히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지우고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바로 신경 반사에 의한 혈압 조절을 보게 되면, 그쵸? 자, 첫 번째 과정에서 자, 혈압이 하강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바로 동맥벽의 압력 수용기가 감지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다? 뇌에 신호를 보내면 이로 인해서 바로 뭐다?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이렇게 되면 이제 흥분을 하게 되면 교감 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면 이렇게 뭡니까? 그 교감 신경 말단에서 카테 코라민, 즉 신경 전달 물질이죠. 코라민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카테코라민이 하는 역할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심장에 가게 되면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심박수와 심장 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혈관에 작용할 때는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바로 뭡니까? 심박수와 심장 근육, 그렇지? 자, 수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뭡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한 것처럼, 그렇지? 바로 뭡니까? 심장 방출량, 그렇죠? 방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양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러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지? 그지? 왜? 심장 박출량, 혈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심장 박출량 곱하기 혈관의 그런 뭡니까? 그 저항 능력에 곱하기 저항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심장 박출량이 증가하면은 곱하기 뒤에 무슨 수는 고정이니까 전체 수는 증가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혈관이 수축된다는 것은 바로 뭐다? 혈관 저항성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역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얘가 혈압이 상승하는지를 연결시켜서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반면 혈압이 상승하면 압력 수용기에서 전달된 신호에 따라 혈관 운동 중추가 억제되고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혈압이 상승한 경우, 이때는 그러면 혈압을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압력 수용기에서 전달된 신호에 따라 혈관 운동 중추가 억제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오히려 부교감 신경, 교감 신경이 아닌 부교감 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떻게? 부교감 신경계의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심장에 적용해서 혈압이 하강하게 된다는 거죠. 얘는 어디만 작용한다? 심장에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이제 낮추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밑에다가 자, 특별편처럼 땡땡땡 하고, 그렇지?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바로 첫 번째, 바로 압력 수용기에서, 그쵸? 감지를 해서 역시 뇌로 전달을 하게 되고,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고, 얘로 인해서 어떻게? 바로 자, 혈관 운동 중추가
억제가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억제가 되면 이로 인해서 어떻게? 부교감 신경이 흥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흥분을 하면은 이로 인해서 부교감 신경의 말단에서 저 바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어떻게 심장에 작용을 해서 혈압이 떨어지게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심장에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심박수를 줄인다든지, 그쵸? 그 다음에, 그쵸? 심장 박출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치? 이런 내용이 이제 결과적으로 추론적 읽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교감신경계와 콩팥의 작용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카테코라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레닌의 분비가 촉진된다. 또한 안지오텐신2는 카테코라민 분비를 촉진시킨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서 이제 뭡니까? 바로 우리 몸의 혈압이 조절되는 과정을 설명한 글이 바로 이 의학생리학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내용 좀 이해돼요? 그냥 멍한 표정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조만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3월 모의고사입니다. 고3 3월. 알겠습니까? 6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거 연습하는 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 이거는 이번 주 숙제입니다. 수민이도 전달해줘. 알겠지? 자, 숙제 보면은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앞부분에 여러분들 그 뭡니까? 앞에 보면은 첫 번째 문학 독해 해가지고 어휘력 뭡니까? 어휘력 독해를 항상 프로그램 요거 있죠. 4개. 이거는 하루에 하나씩 4일 동안 하면 돼요. 4개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지문 독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3번, 4번 두 개를 실어놨어요. 그렇죠? 시간에 맞춰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얘는 뭐 격일간. 그렇죠? 하루 하고 하루 쉬고 다음날 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독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내일 독서를 보게 되면 데이 6부터 데이 9까지 4일치를 실어놨어요. 알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요거랑 다르게 요렇게 된 거 있지, 그치? 요것도 5일치를 실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두 개 합쳐봤자 15문제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데이 1이랑 여기 1번이랑 같이 하고, 여기 데이 6번이랑 1번이랑 같이 하고, 7번이랑 2번이랑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데이 하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봤자 하루에 한 15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